이어서 오늘 자담회를 개최해 주신 거량성공회에서 유광일 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가양 성공회소 회장 유광일입니다.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자담회 개최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정일화 시장님과 황재우 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함께 해주신 여수 가양 항공사 박성현 사장님, 그리고 가양어떤 경제자유구역청 송상락 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별한 예양식으로 오늘 자담회에 응해주신 블랙스톤 한국법인 하영구 회장님께 지역민을 대표해서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대담 진행을 위해서 하영구 회장님과 이동구 본부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그럼 이후 대담은 이동구 본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대담에 앞서서 많은 분들이 지역 경제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또 경제 일선에 계신 분들이 특히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언론인들도 많이 참석을 해주셨고요. 어쨌든 오늘 하영구 회장님을 모시고 함께 지역 경제와 우리 지역 경제 전반에 대해서 또 좋은 말씀을 나누시게 되겠고요. 여러 가지로 우리 귀한 시간 내주신 하영구 회장님한테 감사 말씀 전하면서 정말 오늘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영구 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대답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하영구 회장님에 대한 소개를 방금 해주셨습니다만은 꼭 제가 좀 전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언론을 통해서나 아실 만한 분,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아시고 계실 겁니다만은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2008년도에 우리가 금융위기를 겪었죠. 우리나라가 IMF라는 그런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만 이때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이 하 회장님이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던 일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 금융위기 당시에 우리 회장님이 월가에까지 같은 인맥들이 형성하고 계시는 그런 인맥을 이용하고 해서 미국으로부터 통화 수합 형태로 약 300억 불을 지원을 받는 그런 대단한 일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300억 불이면 얼른 우리가 하나로 계산하면 계산이 잘 안 되는데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약 42조 가까운 금액이죠, 회장님? 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던 거는 이렇게 기업인이지 않습니까? 정부 관료도 아니고 그러면서 강만수 당시에 기획은 장관이었을 거예요. 관료들을 같이 대동해서 이제 미국을 같이 움직여서 그런 엄청난 일을 해왔는데 이런 결과는 결국 한국 경제적 안정성은 물론이고 또 국제적 신뢰성을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었죠.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로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한국 경제 회복력을 보여준 이런 중요한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어서 꼭 제가 소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빨리 대담하라고 싶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대담의 주제는 앞에 써져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미래와 재테크 관리. 근데 아마 이런 주제는 많은 사람들의 중요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 회장님하고 함께하는 이 대화에서 국내외 경제 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기대할 수 있겠네요. 또한 실물 경제 측면에서 논의는 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물 경제는 우리가 일반 가계를 비롯해서 기업 그리고 정부의 일상적인 경제 활동을 포함하면서 경제 성장, 고용, 인플레이션 등 경제의 기본적인 측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바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장님, 우리 고객분들도 오셨으니 간단한 인사 말씀 한마디 듣고 시작할까요? 네, 먼저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서 초등학교 1학년을 마쳤는데 초등학교, 사곡초등학교를 1학년을 2년 다녔습니다. 공부를 못해서 2년을 다녔고 서울 갔더니 또 1학년 다시 다니라 그래서 1학년만 3년을 다녔더라는데요. 그래서 기초 하나는 튼튼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사실 광양을 옵니다. 오는데 광양에 계시는 경제인 분들하고 어떤 그 소통의 기회나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마침 우리 상공회의소 의장을 맡고 계시는 우 의장님이 이런 자리를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훌륭한 그 공간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끔 다시 또 시장에 허락하고 싶은데 오늘 직접 참여해 주신 정인화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이 상공회의소의 의장단이 구성이 됐으니까 광양에 와서 광양에 계시는 연구인들하고 좋은 그 만남의 자리 그리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지면 어떻겠느냐고 저에게 멘토링을 해주신 황재우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참석해주신 다른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지금 날씨는 봄철을 인해서 여름으로 접어들었어요. 근데 이게 이러한 계절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 상황이나 비즈니스 사이클은 좀 단적으로 표현하면은 동맥기인화 같은 현상에 와 있다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렵고 이런 힘들 때는 시원한 주사를 한 방 기대하는 이런 부분도 절실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대담이 우리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어떤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회장님이 몸담고 계시는 블랙스톤은 자산 규모가 1,300조에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회사인지 먼저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그 자산 규모는 이제 저희가 달러로 모든 걸 운영을 하니까 환율이 따라서 이제 계속 움직이는. 예. 환율이 최근에 원화 약세가 돼가지고 1,300조 정도가 아니고 1,380조, 1,400조 가까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의 10대 재벌의 모든 회사 가치를 합하면 1,000억이 좀 넘고, 1,000조가 좀 넘고, 그 다음에 25대 대기업을 다 합하면 1,000조가 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개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는 여러분들이 짐작이 되실 걸로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저희 블랙스톤은 제주도 가거나 이천에 가면 있는 블랙스톤 CC 컨트리 클럽보다 훨씬 안 알려져 있습니다. 잘 모릅니다. 서울 가면은 연기금에서 자산을 운영하거나 금융계에 계신 분들은 잘 아는데 그 이외의 분들은 잘 안 알려져 있는 이유가 저희가 1,400조라고 하는 돈을 운용을 하는데 그 돈을 저희에게 운용해달라고 맡기는 분들이 대개는 개인이 아닌가. 개인이면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미래에셋 자산 운용 이런 데는 아실 거예요. 자산도를 배워봤으니까. 근데 저희는 거의 대부분이 기관, 소위 연기금, 우리나라 같은 국민연금, 그 다음에 한국투자공사, 그 다음에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많이 가입되어 계실 지방행정공제회,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이런 데서 주로 이제 투자를 받아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받아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혹시 이제 포스코하고 연관이 있는 분들은 이게 블랙락하고 어떻게 되나 아마 궁금해하실 텐데 원래 블랙스톤하고 블랙락은 같은 회사였습니다. 블랙락이 한 부서로 있다가 분리해가지고 나가서 지금은 이제 블랙락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포스코의 한 5%의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사모펀드라고 하기 때문에 사모펀드라고 하는 거는 그거를 사서 돈을 받아서 투자를 개별적인 채권이나 주식회사에
지분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회사 자체를 통째로 삽니다. 아니면은 인프라 같은데 통째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사거나 데이터 센터를 사거나 이런 식의 투자를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나라의 유수한 연기금들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익률을 내면은 그 수익은 전부 다 연기금으로 돌려드리고 그 연기금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다시 거기에 가입하신 분들에게 돌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굉장히 가까이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실례 뒤에 우리 하 회장님 말씀 잘 들립니까? 네. 예. 이러한 그 막대한 세계 금융을 움직이는 이런 역할을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런 돈들을 우리 관광에는 좀 유치할 수 없어. 우리 지역 경제에 좀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항상 그런 고민을 좀 해봅니다만, 그럼 우리 하 회장님이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 같고요. 다음엔 지금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AI 쪽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요즘 최근 언론을 보더라도 온통 AI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와 관련해서 우리 회장님도 글로벌 경제에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유난히 또 관심도 많으실 것 같고 한데 작년 3월인가요? 올해 3월. 그렇습니까? 금년 3월이군요. 회장님도 바로 저희 나라에서 열렸던 MW 모빌 월드 컨퍼런스에 다녀오신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다녀오셨던지 말씀을 좀 듣고 시작할까요? 네, 전 세계적으로 1년에 한 2번 큰 컨퍼런스가 있는데 그 컨퍼런스라고 하는 게 이제 핸드폰이라든지 전자제품이라든지 이제 새로운 세계가 어떻게 갈 거냐에 대한 여러 가지를 각 회사들이 이제 출품을 해가지고 보여주는 컨퍼런스인데 하나는 CES,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2월 달에 열리는 거고 3월 달에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거고 중국은 불행하게도 미국에서 비자를 안 줍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의 CES는 참여를 거의 못해서 이번에 그 바르셀로나 갔더니 이제 엄청나게 많은 중국 업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한 몇백 개의 회사들이 참여를 했고 전체적으로 전시장이 축구장 한 6개 정도 한다는 규모의 이제 전시장인데 거기서 느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이게 저희가 왜 샤오미나 이런 데서 로봇 청소기라든지 가전제품 잘 만들면은 대륙의 실수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비하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대륙의 실수가 아니고 대륙의 실력을 느끼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이제 중국하고 미국 관계 때문에 미국이 반도체의 고급 사양은 중국이 못 만들도록 장비나 이런 거를 제한을 하고 수출도 못하게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활용한 여러 가지 가전제품이나 전기제품, 그 다음에 핸드폰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저희를 바짝 뒤쫓아와서 한 20년 전에 저희가 일본 업체들을 밀어낼 때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샤오미라고 하는 데가 원래는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가전제품을 많이 접하시겠지만 그전에는 이 핸드폰, 모바일 폰에 이 보조 배터리를 만드는 걸로 시작했던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이번에 출품한 작품이 뭐였냐면은 전기자동차인데 2.8초 만에 100km까지 가속이 되는 전기자동차를 출품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전기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바퀴 달린 핸드폰 내지는 바퀴 달린 전자제품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했고 세 번째로 느낀 점은 모든 참가한 업체들이 전부 AI만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삼성전자도 삼성 갤럭시 폰에다가 AI 칩을 달아가지고 자체적으로 통역도 해주고 자체적으로 건강검진도 해주고 하는 제품을 출시를 해서 AI가 올해의 화두고 대세구나 하는 걸 느끼고 왔습니다. 그러셨군요. 우리가 AI가 사실 우리 주변에 깊이 파고 들어와 있는데 피부로 느끼는 좀 아직까지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AI에 대해서 좀 기억하는 거는 바둑에서 알파고가 이세돌을 완패했던 그런 기억이 좀 뚜렷한데요. 현재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그걸 좀 회장님 말씀을 해주십시오. 또 여기서 제가 하나 최근에 언론에서 본 내용이 있는데요.
테슬라죠. 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인간을 능가하는 AI, AI라고 합니다만 내년에도 나올 수 있다 이런 또 전망을 해줬는데 회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한테 진 게 2016년. 예. 한참 인공지능이라든지에 대해서 얘기가 있다가 좀 잠잠했다가 지금 작년부터 이제 다시 AI에 대한 얘기가 활발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활발하게 나오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좀 뻥이 센 사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내년까지는 좀 힘들 거로 생각을 하고요. 일반적인 견해는 한 5년 내에는 우리 전 세계의 모든 시험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정도의 지능을 가질 수 있을 거다. 그다음에 10년 내로는 적어도 10년 내로는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는 그 AI가 만들어질 것이다 하는데요. 그 AI가 어느 정도 빨리 인공지능, 인간의 지능을 앞서느냐 하는 거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가 얼마나 빨리 여기에 맞는 그 반도체 부분을 만들어 가느냐 하는 데 달려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그 AI 부분하고 이제 로봇하고 이제 결합이 될 겁니다. 결합이 되면은 결국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 아마 그 애완견이나 고양이도 많이 키우시고 그럴 텐데 그 키울 때 또 불편한 점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로봇으로 아마 AI 로봇이 대체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서 탑볼이라고 그러나요? 뭐 골프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거 보고서 끌어다주는 그 카트도 아마 그 로봇이 따라다니면서 다 해줄 거고 몇 번 치세요 하고 있고 그거 치시는 거 보니까 뭐를 고쳐야 되겠습니다까지 다 해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인공지능 AI가 발전되면서 기대도 되지만 걱정도 큽니다. 결국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또 우리 생활 경제가 어떻게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지도 또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실제로 지금 AI 관련해가지고 AI가 발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국내 여지가 없는데 그러면은 그 AI가 발전해가지고 줄 수 있는 폐, 일자리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 이외의 폐에 대해서 어떻게 그거를 줄여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고. 결국 AI가 발전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연관산업으로는 반도체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또 마침 우리 회장님 SK 하이닉스 회사의 의장님으로 계시죠. 네. 네. 그런데 이 SK 하이닉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주식 얘기를 잠깐 또 안 할 수가 없네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 3월경에 SK 하이닉스 주식이 7만 원대였어요.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마 오늘 아마 어제 18만 78천 원대 이렇게 상승 거래가 되고 있어요. 무섭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상승이 계속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분야의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 이제 큰 화두 두 가지가 AI하고 그린 쪽입니다. 그린이라고 하면은 우리하고 이제 연관이 있는 게 전기차라든지 그 다음에 전기차 배터리라든지 양극재라든지 이런 게 이제 한쪽인데 실제로 그린 관련되는 거는 생각보다는 완전히 다가와 있다가 천천히 속도가 좀 늘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AI는 생각보다 멀리 있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빨리 다가오고 있고 이미 생활 속에 이제 굉장히 많이 실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주가를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AI하고 관련되어 있는 대표적인 세 개의 그 주식이 뭐냐면 하나는 엔비디아라고 하는 미국 업체이고 두 번째가 그 TSMC라고 하는 대만 업체, 세 번째가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인데 엔비디아는 지난 3년 동안 주가가 한 6배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TSMC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반도체 회사인데 한국의 반도체 회사 제가 그거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는데요. 이게 그 소위 AI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입니다. 칩인데 지금 1cm, 1cm예요. 가로 1cm, 세로 1cm.
이거를 한 5개 정도 한 기판에 만들어 넣어서 가공을 하는 회사가 TSMC고, 이거를 만드는 회사가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기판을 가지고 이 반도체를 활용해서 이런 기판 위에 이런 회로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주문을 하는 데가 엔비디아라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그걸 어디다 쓰느냐, AI라는 소프트웨어를 돌리는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 센터에 서버에다 갖다 꽂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거의 국민처럼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하는, SK하이닉스는 이제 같은 반도체 회사지만 삼성전자보다는 마켓쉐어가 약간 적은 부분이 있는데, 이번 AI에 관련해서는 이제 그 SK하이닉스가 상당히 약진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하이닉스의 몸담 계시면서 축하드릴 일입니다. 저는 상당히 없는데 개발 좀 열심히 해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참 그러네요. 이 주식을 여기 계신 분들도 뭐 많은 분들이 또 주식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만, 내가 사면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주식이. 그래서 그 주식을 참 귀신도 모른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인데, 진지 우리 회장님 말씀도 듣고 만났더라면은 사놓으더라 큰 문제가 될 뻔했는데 아깝습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참석하신 대표자님이랑 주신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일본 경제의 마이너스 금리 관련 질문을 해보셨어요. 일본 경제가 2016년부터 시행해왔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최근 8년 만에 해제를 했는데, 이 디플레이션의 뜻을 암시하는 호재라는 생각도 들면서 이러한 일본 경제 흐름에 한국에는 어떠한 변화들이 생겨날지 궁금하다고 했고요. 또한 어차피 일본 경제나 우리 한국 경제, 미국 경제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경제 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미국 금리하고 한국 금리는 어떻게 변화가 될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망을 구해왔습니다. 일본이 앓고 있던 병이 소위 디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월급이 대학교 졸업하는 사람들의 월급이 거의 안 오르다시피 하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우리나라 은행의 초임보다 일본 은행의 초임이 한 30% 낮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낮은 그런 오랜 터널을 지나왔는데, 분명하게 이제 그 터널의 끝에 와서 새로운 벗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이제 벗어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일단은 2012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2012년부터 이제 아베 수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베노믹스라고 해가지고 양적으로 무조건 돈을 풀어라. 그다음에 금리도 제로 금리로 해라. 미국이 하기 전에 이미 제로 금리를 했습니다. 제로 금리를 하고 규제 개혁해서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게끔 만들자 하는 게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었고, 그것이 효과를 발휘하는데 그동안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오래 걸렸던 것 같고, 지금 분명하게는 이제 나아지고 있는 거는 분명은 합니다만, 일본 경제가 나아지는 게 과거하고는 달리 저희하고는 큰 상관관계는 사실 없다고 봅니다. 일본은 거꾸로 이제 금리를 약간 올릴 수 있는데, 일본도 굉장히 아직도 어려움이 남아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냐면, 일본은 금리를 올리고 인플레를 만들어야만 하는 나라고, 우리는 인플레를 거꾸로 잡아야 되는 나라고, 굉장히 상황이 반대인데, 일본은 이제 인플레이션도 올라가고, 대기업들도 이제 월급을 올려주기로 하고 했으니까 이제 금리도 좀 올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금리를 올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우리나라 정부의 부채가 그렇게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정부 부채가 한 40%대에 있습니다. 일본은 정부 부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200%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채가. 그래서 금리를 올리면은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지금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부채가 이렇게 높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자 부담이 엄청 커요. 그런 딜레마가 아직도 남아있어가지고 그거를 잘 밸런싱해서 가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금리는 미국이 금리를 낮추지 않는데 먼저 내리기는 상당히 고약한 상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직 그 부동산의 거북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저희 나라는. 또 너무 섣불리 금리를 낮췄다가 어느 정도 안정세에 있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느끼시기에는 아직 인플레가 안 잡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인플레이션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수치를 보면 인플레이션이 3%대로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어서 안정이 돼서 낮춰도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아직은 너무 시기가 빠르다. 그리고 환율의 불안정성을 가지고 올 수 있다 하는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낮춰야만 아마 낮출 가능성이 있고, 그럼 미국은 어떤 상황이냐? 우리나라 금리가 기준금리가 3.5인데 미국이 5.5%입니다. 미국이 오히려 우리보다 금리가 높아요. 근데 아마 앞으로 한참 기간 동안 거의 계속해서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저는 낮으리라고 생각해요. 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우리 경제 성장률보다 오히려 좋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잠재 성장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유발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는 성장률이 한국보다 높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리고 경제의 활력도 미국이 더 좋고 우리는 저출산의 고령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가 쉽게 앞으로 떨어지는 일은 남아있지만 올라가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하여간 지금 우리보다 2%가 높은 5.5%가 기준금리로 되어 있는데 원래 작년 연말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고 시장에서는 어떻게 예측을 했었냐면은 올 3월부터 낮추기 시작해서 한 6번 내지 7번 낮출 거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는 그 얘기가 들어가고 올 6월부터 낮춰서 한 3~4번 낮출 거다. 근데 시간이 또 지나더니 아마 9월쯤 한 번 정도 낮출 것 같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아주 최근에는 어제 나온 얘기는 올해 안 낮출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미국이 금리를 한두 번 낮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나라 금리 같은 경우는 올 8월부터 낮추기 시작을 해서 아마 3.5에서 내년 연말까지 2.5 정도 수준으로 낮추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경우는 낮추기 시작을 해서 낮추면 어디까지 낮출 거냐? 3.5% 정도 수준까지 낮출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금리가 계속 올라갈 거에 대해 우려들 많이 갖고 있었는데 다행히 2.5%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고 전망하시니까 거기에서 큰 어떤 희망을 또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나 양해를 구해봤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대담 시간은 한 1시간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아까 대담 전에 좀 행사가 있고 해가지고 시간이 지금 현재 2시부터 시작해 40분인가 43분이 되겠나? 조금 시간이 한 20분 연장돼도 괜찮겠습니까? 아직 질문하고 들으실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 양해를 구한 걸로 하고 제가 질문에 준비된 질문을 빠짐없이 질문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그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양의 미래산업의 하나의 전기차 배터리 주요 부품인 양극재 대표적인 회사로 대표적인 사람들이 포스코 퓨처엠이 있어요. 근데 요즘 전기차 어떤 내수 시장이나 국제 상황을 언론을 통해서 보면은 상당히 수요가 둔화돼 있어서 기업들이 오히려 역성장을 하거나 적자를 기록한다는 이런 뉴스도 가끔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근데 회장님께서 글로벌 기준으로 볼 때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작년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포스코 퓨처엠 주식 투자에서 재미를 좀 보셨거나 안 팔았으면 좀 모르셨거나 그럴 수도 있겠는데 작년에 이제 전기차 배터리,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들, 양극재 이런 업체, 전기차하고 의미만 비슷하면은 뭐 동박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데 지금 거의 다 반토막이 나 있는 그런 상태라서 이게 전기차 산업의 데스밸리가 아니면은 캐즘이냐? 죄송합니다. 두 개 다 영어에 오니까 데스밸리는 빠져서 죽는
대부분이고 해서는 잠시 굴곡이 있는 그런 건데 절대 뭐 데스밸리는 아닌 것은 분명하고요. 전기차가 가는 방향성은 뭐 확실하고 또 시장의 일부에서는 지금 현재 신차, 새로운 자동차의 5% 이상이 전기차로 지금 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모멘텀을 받으면은 향후에 5년 이내에는 20% 수준까지는 전기차로 신차 중에서 판매하는 게 신차로 전기차로 가는 걸로 전망하는 데들도 있기 때문에 하나의 캐슬의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전기차하고 전기차 배터리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하고는 약간 다른 앵글에서 이렇게 쳐다봐야 될 것 같은데 전기차에 대해서 이제 지금 현재 좀 해짐이 생긴 이유는 첫 번째로는 소비자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전기차가 왜 내연기관차보다 비싸야 되지 하는 거에 대한 회의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한번 여러분들 본네트든지 한번 열어보면은 이거 아무것도 없잖아 이래요. 그런 회의가 하나 생기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는 지금 거의 대부분 외국의 보조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보조금에 대한 것이 이제 축소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부분. 또 하나는 이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서 중국 이외의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전기차 부분은 그렇다고 치고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는 중국의 어떤 경쟁력이 차에 못지않게 차보다 오히려 더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가 100이라고 그러면은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용의 비중이 한 40% 되거든요. 근데 그 40%의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소재를 전부 다 자국에서 다 생산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 소재의 90% 정도를 다 수입해서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LFP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직접으로 우리가 만드는 방식. 그거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의 기술적인 약진에 따라서 지금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배터리 회사인 LG솔루션조차도 우리가 원래 지금까지 만들어 오던 방식, CNA 방식이라든지 이거 플러스 중국 방식을 지금 연구하고 중국 방식으로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쪽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엄청나게 세다. 그리고 실제로 시장의 점유율을 한번 보면은 과거에 40%대에 있던 점유율이 지금은 중국의 대표적인 업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데 CATL하고 BYD라는 배터리 회사가 있는데 두 회사의 합계를 하면 한 54% 마켓쉐어가 되고 우리나라 3사를 다 합하면은 3% 정도 되는데 중국은 마켓쉐어 계속 올라가고 우리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것을 완전히 자유경쟁 체제로 하면 완전히 가격에 의해서 이제 서로 싸움이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반도체는 미국의 안보입니다. 안보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반도체는 안보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를 아시아 동북아에서 전 세계의 80%의 반도체를 만든다. 중국이 거기 딱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걸 용납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전부 미국으로 와서 반도체 공장을 세우라고 해가지고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면은 삼성이 7조를 받았는데 2만 1,000명을 고용을 할 것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여기 자료 보니까 저희 광양시의 전체 인구가 22,000이더라고요. 그걸 보면은 저 투자가 한국에서 일어나가지고 2만 1,000명을 여기서 고용해야 되는데 미국같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는 미국의 자존심이에요. 전기차, 자동차 하면 원래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자존심이 있어서 미국의 여러 가지 이제 소위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라 그래가지고 IRA라고 하는 거하고 칩 액트라 그래가지고 반도체 육성법 이런 거 법을 만들어가지고 반도체는 반도체대로 공장을 세우면 돈을 주고 그래서 7조를 받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배터리의 경우 전기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혜택을 줘서 미국서 배터리를 만드는 경우 그리고 미국의 중국이 아닌 업체가 수출하는 경우 그러니까 FTA를 미국하고 맺고 있는 나라에서 만든 배터리의 경우에는 특혜를 주고 아닌 거는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러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터리 산업이 단기적으로는 일부 또 도전에 직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적대 지속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이 지금도 벌써 50%를 넘게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이 잠식하는 이런 속도가 과연 우리나라에서 어떤 우려할 상황이 아닌가 이 정도 크게 염두에 둬야 될 뿐인 것 같습니다. 미국이 얼마나 보호주의를 가느냐가 거꾸로 저희한테는 반도체로 그렇군요. 관련된 이제 조금 가벼운 얘기, 가볍지는 않습니다만은 생활 경제를 우리가 얘기하면 또 부동산을 제쳐둘 수가 없죠. 그래서 부동산 하면 또 미국과 유럽의 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최근에 몇 년 동안 그 급격한 변동성과 글로벌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 영향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는데 그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중국하고 미국은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주택은 괜찮은데 상업용 부동산, 특히 이제 오피스 빌딩. 여러분들 꿈이 어디에 빌딩 하나 가지고 이렇게 꾸미실 텐데 미국은 지금 빌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골칩니다. 공실률이라는 게 이제 안 차는 거죠. 공실률이 한 20%에서 30% 수준. 물론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뉴욕, 시카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LA, 샌프란시스코 다 공실률이 한 20 내지 30% 수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공실률이 이렇게 많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왜 공실률이 이렇게 생기느냐? 코로나 사태 때 재택근무를 허용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안 돌아와요. 직원들이. 나 집에서 일하니까 편한데 왜 자꾸 나보고 나오라 그래. 나 회사에 나오라 그러려면은 교통비도 주고 돈 더 줘. 뭐 이런 상태가 되니까 사무실도 구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실률이 높으면은 빌딩을 갖고 있는데 수익은 더 크게 됩니다. 금리는 거의 제로 금리에서 5.5%까지 올라가 있고 실제로 빌딩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빌리려면 한 7% 이렇게 돈을 내야 되거든요. 비용은 많이 나가고 대출에 만기더라고. 안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빌딩 가격이 30에서 50%씩 떨어지는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중국 경제의 한참 때에는 거의 40% 가까운 수준이 건설 플러스 건설 관련되는 주택 관련되는 산업에서 일어나는 게 40% 기여를 했는데 시진핑 정부가 이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계속해서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없다. 한계에 분명하게 온다. 그래서 고도 산업화를 해야 되겠다는 전략으로 가서 눈을 딱 감고 무조건 걸로 가는 걸로 지금 정책 방향을 세웠기 때문에 중국은 앞으로 10년 정도를 집을 안 지어도 될 만큼 이미 다 지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 빌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피스 빌딩, 그 다음에 주택 공이 거의 한 30%가량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 잘 아는 지인이 상해에 집을 팔려고 30% 싸게 내놨는데 보러 오는 사람조차도 없고 그런 상황으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나라는 조금 예외적인 나라입니다.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예외적인데요. 그 예외적인 이유가 첫째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재택근무에 익숙하지 않아요. 회사 나와가지고 점심 때 그렇죠. 동료들하고 네트워킹도 하고 뭐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런 데 익숙해가지고 그리고 재택근무할 수 있게끔 주택 구조도 돼 있지도 않고 그래서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공실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5%면은 아주 건전한 공실률이거든요. 그 정도 공실률을 유지를 하고 있고 또 금리도 사실은 충분하게 높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상업용 빌딩의 경우에는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일본은 금리가 아직도 낮은 상태에서 경기가 좋고 하니까 이제 또 거기대외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좋은 나라고 우리나라는 주택의 경우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텐데 우리나라만큼 부동산에 대해서 실습하는 나라가 없는데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도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순자산의 한 70%는 부동산이에요. 나머지 30%가 금융자산이고 대종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너가 사는 집이 지금 거기 무너지니까 거기 살면 안 돼 해가지고 안전진단에서 합격이 안 되면은 불합격 판정 받으면은 플래카드 내어도 안전진단 통과 뭐 이렇게 하는 나라가 어딨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뭐 압구정도에 아파트 한 채 팔리면은 신문에 얼마에 팔렸다고 실황 중계하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이유 때문에 좀 예외적인 나라고 또 하나는 금리는 이제 뭐 더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 이제 떨어진다고 하면 향후에 그 아파트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 결국 수요 공급에서 결정이 될 겁니다. 수요 공급에서 결정이 되는데 지방의 경우에 이제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편이고 서울의 경우에는 이제 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특히 새로운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아가지고 새로운 또 거품을 만들 수도 있다. 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덧붙여서 그 관련되는 얘기겠던데요. 최근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 PF로 인해서 그 신용위기가 금융시장의 위기감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선거가 끝났습니다만은 선거 끝난 이후에 현실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회장님이 상황을 향후에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오늘 아침 신문 기차 타고 오면서 보니까 그 저축은행 9개인가에다가 증가하라고 이제 아마 선거가 끝났으니까 본격적으로 구조 조정을 하겠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지금 1년 반 전부터 이미 드러났던 문제고 새로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하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은 이게 어떤 시스템 리스크로 발전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고요. 그동안 뭐 충분한 시간을 갖고서 한국에서 준비도 해왔고 또 그만한 체력이 있어서 뭐 이 상황으로 할 거는 전혀 아니다. 이럴 상황은 아니다. 다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러한 과정에서 옥석 가입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하여간 그 기존 금융사건 국민의 부담이 되는 일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 이번 기회에 사실 여러분들 그 디벨로퍼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를 돈을 넣고 얼마를 소위 빌려서 그 사업을 하는지는 되게 아실 거예요. 거의 대부분 돈을 빌려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빌려준 데 증자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 건데 앞으로는 이 돈을 벌 때는 자기 질문이 들어가고 돈을 못 벌면은 이게 사회 비용으로 가는 그런 구조가 개선이 되죠.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 앞서 질문들이 미국 그 금리와 한국 금리 관계 전망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를 다시 들어보시고 질문 들어보시고 다시 언급해 주실 필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금리가 높아서 여러 가지로 그 걱정을 하는 분들도 많고 민식적으로 부딪히는 분들이 많은데 금리에 대한 전망과 환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오늘 좀 물어봤습니다. 금리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말씀을 드리면 시간도 많지 않고 환율이 이제 뭐 수출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수출업체에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관심이 많으실 텐데 과거에는 1,100원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발생 이후에 이제 그게 훌쩍 쭉 올라와서 1,300이 지금 이제 거의 기준 시작에 이제 되어 있죠. 환율은 기본적으로 달러가 얼마나 강하냐 하는 달러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달러가 얼마나 강세를 하느냐 하는 거고 달러가 강세를 하느냐 하는 거는 미국의 달러의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한 변수고 미국의 경제가 어떠냐 여러 가지 이제 고려 사항이 있겠지만 달러 인덱스가 얼마나 강하냐 하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예나도 굉장히 약세가 되고 저희 나라도 약세고 그 개발도상국의 대부분의 통화가 약세인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달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달러 인덱스 올라가서 예. 이제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1,400원 가까이 가면은 개입을 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아마 그 한국은행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개입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1,400원대 미도 갈 가능성은 뭐 굉장히 낮아 보이는 것 같고 다만 물론 이제 향후에 미국의 인플레 상황이라든지 경제 상황이라든지 미국의 이자 상황이 그 변수가 되긴 하겠지만 그렇게 보이고요. 당분간은 아마 1,300원에서 그 사이 1,400원 사이로 그 움직이다가 하향 안정될 가능성이 많아요. 수출이 지금 상당히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어제가 환율이 1,385원까지인가 그렇게 제가 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광양 광양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인 어떤 문제로 봐도 되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가장 빠른 시간에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됐었고 또 반면에 빠른 시간 안에 소멸할 것이라는 이런 또 얘기를 하는데 이렇듯 그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만은 저출산 문제가 거의 뭐 기록을 경신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강양도 예의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광양을 위해서 해주실 수 있는 어떤 조언이라고 할까요? 오늘 시장님 앉아 계십니다만은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앞에서 광양의 인구 문제에 대해서 논하는 걸 남자 앞에서 오늘은 전문가로 나오셨으니까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의 출산율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50년 뒤에 생산 가능 인구가 2천만 명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2100년이 되면은 전체 인구가 2천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광양시도 아마 1 플러스 마이너스 수준인 것 같더라고요. 그 출산율이.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제가 얼마 전에 그 국내 유수한대 그 경제지에서 하는 포럼에 참석을 했었는데 1년에 한 번씩 이제 국가적인 어젠다를 정해서 그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하는 그 포럼인데 그 포럼에 대해서 출산율을 하면 어떻게 올릴 거냐는 것에 대해서 여러 그 자문을 구하고 해놨는데 하나도 귀에 들어오는 게 사실은 없더라고요. 백약이 무효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 포럼장을 떴었는데요. 유일한 방법은 이민 정책을 제대로 써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민 정책도 일반 근로자는 물론이고 사실은 그 고급 두뇌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학교들이 있으니까 전 세계 모든 두뇌들이 모여서 거기서 공부하고 거기서 남아서 일을 하거나 다른 본국에 돌아가도 결국은 미국하고의 어떤 유대관계가 그렇게 이제 장점인데 저희도 이 정도 선진국 수준의 대열에 올랐으면은 그러한 저희보다 덜 발전된 개발도상국에 있는 유수한 학생들을 장학금을 드리고 생활비를 줘서라도 모시고 가서 문제를 키워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국가의 이민 정책은 여러 핵심적인 문제가 많은데 그렇죠. 상대적으로 지자체는 더 수월하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시작이 됐는데 왜 그러냐 옆에 동네 친구들 대부분 그래서 원래 뭐가 중요하냐 결국에 일자리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텍사스가 오늘 아침 신문에 여러분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삼성전자에게 정부가 7조를 주고 텍사스에서 땅 주고 기반시설 만들어주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에 대한 교육시설 만들어가지고 교육시켜서 집어넣어주고 해서 삼성전자고 공장들을 하는 이유가 뭐였겠어요? 그리고 일자리 만들어주고 그렇죠. 그 일자리 만들어주면 거기 와서 살고 거기서 돈 쓰고 하는 방식 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유동인구라도 늘려야 된다. 유동인구에서 볼 거 많게 만들고 먹을 거 맛있는 거 먹고 해서 더 가서 돈 쓰게끔 쇼핑을 하게 하고
돈세도 내야 되는 거. 예. 세 번째로 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서 기거라도 하게 해야 된다. 분당하고 서울의 그 항공관계처럼 여기 와서 주거시설이 좋으면 여기 와서 사게. 예, 그세 가지가 가장 뭐 할 수 있는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거 아닌가. 세컨하우스 개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세컨하우스 개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컨하우스가 아, 예. 아니더라도 여기에 좋은 주거 환경을 만들고 아, 좋은 예. 학교가 있고 뭐 병원이 있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반론적인 말씀 듣고 보니까 좀 대안이 좀 씁쓸하긴 합니다. 그게 체계로 이변 정책을 좀 대대적으로 우리가 좀 바꿀 필요가 있어서라도 늘려야 된다. 이건 참 좀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느냐면요. 네. 이게 돈이 없어서 애를 낳는 것만은 아니다. 한번 여러분들 통계를 보시면 우리나라 전체로 0.7% 투자율이라고 해요. 예. 근데 서울만 치면 0.6입니다. 강남만 따지면 0.5예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강남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인데 투자율은 제일 낮아요. 자, 이게 원래는 이제 개인적인 부탁을 하나 드려보려합니다 회장님한테요. 회장님 참 어려운 걸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신 분들한테 그 선물 보따리 하나 좀 안겨주십시오.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여쭙겠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면 돈 벌 수 있습니까? 그 블랙스톤이 1년에 이제 투자하는 대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을 M&A 하는 인수합병하고 아니면 생활 이 바이오 이런 데 투자하는데 인프라에 투자하는데 그다음에 대출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마다 투자의 수익률이 좀 다른데 이제 가장 높은 데가 리스크가 큰데 생명과학 예. 이거 뭐 FDA의 승인이 날지 안 날지 쉽지 않은 거니까 아무래도 저거하고 원 수익 기대 수익률이 제일 높고 제일 낮은 데가 이제 대출 상품에 이제 예. 투자하는 거. 예. 근데 대출 상품에 지금 투자하는 때의 1년 수익률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대충 말씀해 보시죠. 의장, 상공위성 의장님이 제일 잘하실 거예요. 굉장히 역시 감이 있으시네요. 근데 10% 투자해가지고 직접 투자해서 사업하시는 거 말고 수익을 얻어 보신 적이 있으니까요. 별로 없으시죠? 주식을요? 그럼 여기 맞으십니까? 저희가 대개 기업을 인수합병을 하면은 예상 수익률이 15%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회사에 믿고 맡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기관 연기금들을 대상으로 이제 하고 물론 이제 선진국에서는 개인 투자를 허용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과거에 왜 사모펀드라 그래가지고 이상한 펀드들 때문에 한번 뒤이고 나서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가 많아서 못하게 돼 있죠. 그거하고 투자의 철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장님이 주식을 해서 돈을 좀 버시는 것 같아요. 감이 얘기를 듣고 왔는데 뭐 흔히 하는 얘기가 이제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야 되는 얘기가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투자를 하려면 남한테 얘기 듣고 하면 안 됩니다. 얘기를 들어도 꼭 본인이 확인하고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해야지 그냥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공포, 모든 사람이 겁을 먹어가지고 살 때 따라가지 말아 사야 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공포 있을 때 팔고 모든 사람 사야 된다고 할 때 사면은 항상 상투 잡고 항상 최저가에서 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어떤 종목을 얘기를 해드리십니다. 죄송한데 실제로는요 어떤 종목보다는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은 ETF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익숙해지셨을 텐데 ETF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이런 테마가 괜찮겠다, AI 같다, 아니면은 작년 같으면은 이 전기차라든지 전기차 배터리라든지 그러면은 그런 우수한 종목들을 모아가지고 주식처럼
사업하는 공간이 있겠다는 좀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하나는 인덱스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의 주식이 우리나라 주식보다 시장이 훨씬 활력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어서 매달 얼마씩 인덱스를 사는 형태의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나 이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 코스피는 지금 박스피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이제 언제 폭발을 하면 확 올라갈지 모르지만 현재는 갇혀 있는 상태고 미국의 주식의 대표적인 지수인 S&P 500이라고 하는 것은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인덱스에서 그런 부분이 안심하고 하시기에 주식에 대한 안전성이라는 얘기인데 그 얘기만 들어도 반갑습니다. 회장님 말씀 귀담아 들으시고 여기 계신 분들 뭐 부자 되셨죠? 여기까지 진행자와의 대담을 마치고 여기 지금 우리 정인화 광양시장님, 여수 광양항만공사 박성현 사장님, 송상락 광양경제망건 자유구역 청장님이 자리를 해주셨어요. 먼저 세 분의 질문을 한번 받아보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인화 시장님은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이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해서 지속 가능한 글로벌 미래도시 광양을 만들고 모든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감동시대를 구상한다. 이러한 뜻으로 굉장히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죠. 우리 정인화 시장님 먼저 좀 말씀 나누시죠. 예, 앉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십시오. 제가 요즘처럼 경기 흐름에 대해서 관심 갖고 경기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회장님 말씀 좀 크게 해주시려니까 잘 안 들립니다. 아, 그래요? 잘 안 들립니까? 지금 예. 제가 요즘처럼 경기 흐름에 대해서 민감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 빨리 경제가 좀 호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하영구 회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역시 블랙스톤이라는 세계 최대의 투자 운용사를 한국에서 대표하고 계실만 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분야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셔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시가 이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세금이 덜 거치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 예산 규모가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올해만 예를 들어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약 1,000억 정도 세입 결손이 생겨서 우리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좀 주름이 잡히고 있는 그런 실정이어서 경제 전망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방금 물가나 환율이나 금리 이것에 대해서 전망도 해주시고 현실 전망도 해주셨고 또 실물 경제의 흐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저희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또 인구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 가지고 계셨는데 모든 분야에 제가 이 동감을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 중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경제 전망 언제쯤 세계 경제는 호전이 되고 또 세계 경제와 지켜져 있는 우리나라 경제는 언제쯤 호전이 돼서 제가 또 우리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장들 그리고 국가 정부 관계자들이 이거 참 세금 많이 걷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좀 하니까 좋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될지 전망을 좀 살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마 신문 지상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그 세수 문제가 광양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이제 돈을 빌려가지고 개인들 신용카드에 돈 빼는 거 캐시 뭐라 그러죠? 그걸 현금 아니 캐시 어드밴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쓰듯이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이제 현재 그 세수 상황인데 이 광양시도 이제 아마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경제 상황을 보면은 미국은 굉장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금리를 못 낮추고 있고요. 미국 어제 나온 숫자가 소비자 지출이 3.6%가 늘었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좀 물가고 뭐 여러 가지 저성장 이런 상태 때문에 소비가 확 줄어가지고 문제고 우리나라의 지금 그 경제 성장률이 작년에는 2.7%였고 올해는 한 2.2%에 달하는데 전망치를 점점 높이고 있습니다.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이제 피부로 경기가 좋아졌다 하는 거를 느끼려면 사실은 내수 부분이 좋아져야 되는데 소비가 늘어나고 내수 부분이 좋아야 되는데 아직 피부는 못 느끼는 거니까 소비 부분은 정체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주택이 가격이 올라가면 자산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해서 돈을 쓸 수 있는데 주택 가격이 침체해 있으면 돈 안 써요. 지갑 안 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건설 쪽 부분은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나라 경제를 지금 이끌고 있는 수출 부분입니다. 수출 부분에서 수출 부분은 굉장히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두 자리 숫자로 수출이 증가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반도체 부분은 20%에 30%씩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쪽은 좋은데 일반 개인 느끼기에는 이게 외국으로 보면 화려한데 나는 내빈인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경제적으로는 좋아져서 세수의 부분은 결국은 이제 수출하는 업체들의 경우에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세수는 이제 올해가 지나도 올해까지는 안 줄 건데 왜냐하면 올해 세수는 작년 걸 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내년 세수부터는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경기도 이런 업사이클 상승 사이클이 반도체 경우만 해도 우리나라 수출의 20%에서 30% 가까이 차지하는 게 반도체거든요. 그 반도체 경기 같은 경우에 내년 2026년까지는 좋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지금보다는 나아지는 상황으로 가더라고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셔서 다행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건설 쪽도 이거를 지금까지 숙제를 미뤄와서 그런데 숙제를 하고 나면 지금 이제 숙제를 해야 되니까 숙제를 하고 나면은 새순이 이제 쌓이 나면서 좀 더 나아지는 그런 또 리사이클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가리라고 보고 있죠. 왜냐하면 이게 계속 문제를 갖고 가면은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정체 상태에 있고 새순이라는 걸 하려면 버리고 취하고 말씀 감사합니다. 시장님은 질문에 관한 이해가 되셨죠? 네. 예, 감사합니다. 희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여수광양항공사 박성현 사장님 또 자리하셨어요. 여러 가지 현안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게 여수광양항공사 사장 박성현입니다. 진즉 이런 자리가 있으면 저도 돈 좀 벌었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앞으로 자주 좀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건의할 일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대변인 보고 말씀하세요. 아니. 우리 하영구 회장님 말씀에 저출산 문제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저는 한 단어로 귀결된다. 일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기업이고 기업이 와야 경제도 살고 일자리도 살고 문화도 살고 저출산 문제도 해결된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철강 항만도시인 광양에 철강과 항만을 이용한 가장 좋은 아이템의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물류 제1의 혁명이 컨테이너 출현이고 이제 두 번째는 접는 컨테이너 출현. 이제 컨테이너를 접는 컨테이너가 출현. 그럼 4분의 1로 부두
스페이스도 4분의 1로 줄어들고 선박 용량도 4분의 1로 줄고 물류 비용도 4분의 1로 줄고 세계 지금 떠돌아다니는 컨테이너 숫자는 약 7천만 개로 예상합니다. 그 중에 10%만 우리 광양에서 홀트 컨테이너를 생산하면 700만 TU. 우리 컨테이너 부대에서 생산하는 수송하는 컨테이너는 200만 TU. 그래서 다행히 우리 하 회장님이 광양 출신이니까 세계 접는 컨테이너 국내 특허를 광양 출신인 서병민 회장님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제가 7번을 찾아가서 중국에 투자하려고 하는 것을 광양에 해주십시오 하고 작년에 MOU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컨테이너 시장의 90%는 중국이에요. 당연히 서 회장님도 중국에 투자하려고 했던 걸 제가 7번을 찾아가서 고향에 투자해 주십시오. 지철이 있고 항만이 있고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비교했더니 오히려 우리 광양에서 생산하는 게 뭔가가 더 적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투자하기로 결심했고, 그래서 삼박자가 맞습니다. 땅이 있고 제철이 있고 항만이 있어요. 단 하나 부족한 게 하 회장님 같은 투자자. 이제 사박자가 다 맞았습니다. 이제 세계 폴더 컨테이너 생산 기지만 우리 광양에 들어서면 우리 광양의 일자리는 걱정하지 않을 겁니다. 또 컨테이너 물동량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서병윤 회장님하고 해서 구체적인 투자를 해서 세계 폴더 컨테이너 생산 중심 기지를 우리 광양에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나중에 한번 서 회장님 만나서 얘기를 나누라는 말씀하신 지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는데 그 말씀을 드리니까 그 원가 계산이 정확하게 된 거라면 뭐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 컨테이너 산업은 우리나라가 적은 지가 한 20년 되는 산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90%에서 99%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걸 다시 우리나라에 하는 거에 어떤 특수한 적이 있는지 한번 말씀 들어봐야 됩니다. 거기까지 답변 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우리 송성남 청장님이 계속 오랫동안 앉아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장님은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유치와 국내를 막론하고 입선 현장에 계시는 분으로 여러 가지 또 질문 드리고 싶은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좀 말씀 나눠보시죠. 정말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는 일은 산업단지 그리고 관광단지를 개발을 해서 여기에 이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이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이제 제조업이 그런 대로 특히 2차 전지라든가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있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코 그룹 여러 법인들이 이제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는 축에 또 다른 축에 우리 남해안의 따뜻한 기후 그다음에 좋은 자연 여건 이런 것을 이용해서 관광 단지를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관광 단지는 다른 곳보다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이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부동산 투자를 이제 블랙스톤에서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자산 운용을 하고 계시는 이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투자자 관점에서 관광 단지 개발이나 관광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제 혹시 관광 단지에 어떤 점을 좀 예를 들어서 새로운 관광 요소들을 가미하면은 훨씬 더 다른 지역보다 어떤 어필하는 요소가 있을 것인지 이런 것이 혹시 뭐 가볍게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또 하나 추가할 것이 다른 산업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얼마 전까지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상당히 수도권 중심으로 거의 유행하다시피 많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수요가 많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데이터 센터부터 한번 말씀드리면 데이터 센터는 AI라고 하는 부분이 수면 위에 오르기 전까지는 추가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AI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대세로 등장을 하면서 그 수요가 엄청나게 늘고 한때는 도시 가운데에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형 이런 식으로도 이제 많이 다양화가 됐었는데 AI가 대세로 되면서 큰 대형 데이터 센터 형태로 많이 바뀌고 있고요. AI를 위한 데이터 센터 하면은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하나는 전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냉각을 어떻게 시킬 거냐 하는 부분. 그거에 대한 해답이 있어야만 데이터 센터가 입지를 할 수 있고 요즘은 데이터 센터가 꼭 서울에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닌데 여러 가지 통신 문제가 되는 게 다양하게 발달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전력 확보하고 그걸 어떻게 하면 쿨링을 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냐는 거에 대한 의미 있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그러고 보고 저희도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투자를 계속 많이 확대해 나가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관광 센터화해서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면 좋겠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도 못 해봤고 그 전문 분야도 아니어서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관광 산업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아주 미래가 밝은 걸로 저희가 보는데 특히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부동산 영역에서 주로 투자를 많이 하는 데가 데이터 센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호텔 이런 부분. 그다음에 최근에 작년에 예를 들면 호주 같으면 크라운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카지노가 포함되어 있는 리조트 센터. 그리고 저희가 투자해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서는 네덜란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도 있고 또 얼마 전에는 시장의 루머였습니다만 디즈니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관광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즐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망을 밝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힐튼 호텔이 과거에 저희가 갖고 있던 호텔 체인이었고 지금은 좀 매각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청장님, 아까 두 가지 질문하신다고 얘기 들은 것 같은데 다 같이 하신 거예요? 예. 다음은 우리 지역 대표분이 아마 주실 질문 같은데요. 아까 일부 좀 말씀드린 부분도 있습니다만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또 질문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맞벌이를 하는 직장인입니다. 물가도 많이 올라 외식도 힘들고 해서 가정의 재무적인 관심이 많습니다. 평범한 직장인들이 자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조언해 주실 수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 해 주실 게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한 사람 본 거는 거의 도와주는 사람들한테 다 나가고 그런 상황이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일단 그래도 절약해야 된다. 절약하고 근데 보면은 요즘 젊은 분들은 절약보다는 즐기는 거에 좀 우선순위가 있는 것 같은데 절약해야 되고 절약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하려면은 금융에 대해서 좀 책도 보고 해야 된다. 투자에 대해서 반드시 공부를 해야만 되는데 이도저도 싫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표적으로 괜찮은 큰 인덱스에 그냥 적금 묻듯이 하는 것이 쉬운 방법이다. 시간이 저희들이 예약했던 시간에 거의 한 10분 정도 초과됐거든요. 아까 사전 행사 빼고 그래서 한 두 가지 더 질문 갖고 가도 되겠습니까? 아니, 바쁘실 텐데. 질문 있으시면 저는 괜찮습니다. 몇 차 시간 보시면. 그러면은 저 질문 어느 분이 해주실랍니까? 좀 되게 좀 젊은 세대 같아서 한번 받아보죠. 본인 아니, 광양시청 윤지상입니다. 광양시청 윤지상입니다.
우선 세계적인 사모펀드인 블랙스톤 회장님을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고요. 제 인생에 이런 분을 만날 수 있을까 싶긴 한데 오늘 같은 기회가 또 있어가지고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이제 개인 투자자로서 이제 자산운용사라는 투자 방식이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자산운용사인 블랙스톤의 투자 결정 과정은 어떻게 하시는지 주식에 한정해서요. 다른 채권이나 다른 대출 말고 그리고 그렇게 다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개인 투자자의 이제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초두에 이제 블랙락하고 블랙스톤이 다르다는 데 말씀드렸는데 이제 블랙락에 계시는 분한테 더 적절한 질문일 수는 있지만은 저희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면은 저희의 경우에 소위 글로벌 펀드라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어디를 투자해도 좋은 그렇지만은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데들을 선별해서 투자하는 펀드가 있고 아시아는 아시아, 유럽이면 유럽 이렇게 해서 범위를 굉장히 넓게 잡고서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는 인수합병, 기업 자체를 인수를 해서 가치를 어떻게 하면 더 기업의 가치를 높일 거냐.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 일하고 계시는 경영진이 최고의 경영진이냐 아니면은 경영진을 교체를 해가지고 더 좋은 분들이 와서 경영을 하면 더 잘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해외에 다른 저희가 투자하는 회사하고의 어떤 시너지가 있을 거냐. 그런 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보고서 투자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투자의 테마가 어떤 테마가 좋겠다는 거 테마부터 정합니다. 테마부터 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대상의 회사를 이렇게 물색을 하면은 이 회사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고 플러스 그 저평가되어 있는 거에다가 우리가 만약에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하면 훨씬 더 실적을 더 낼 수 있겠다 하는 회사들을 이제 골라서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개인이 주식을 투자를 할 때도 어느 종목을 투자를 하시건 간에 이게 피부로 느껴지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피부로 느껴지는 그 인더스트리가 산업이 있고 그런 부분에 일단 보고서 그 회사 자체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냥 남의 말 듣고 투자해서는 안 되고 ETF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예를 들면 전기차 ETF다 아니면 반도체 AI ETF다 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종목들이 회사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까지도 연구를 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 그런 정보까지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까 손 드신 분이 두 분 더 계셨는데 잠깐만요. 중복되지 않는 질문 아까 내용 중에서 한 분만 더 질문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가장 진지할성화 백정일입니다. 오늘 먼저 이 하영구 회장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관양시의 상계 영광이라 생각하고요. 워런 버핏하고 정식을 먹으려면 마이크를 조금 띄고 말씀해 주시면 워런 버핏하고 정식을 먹으려고 아마 경매금액이 38억 6천인가를 알고 있는데 오늘 아마 그보다 더 귀한 시간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어려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회장님 연봉이 어떻게 되십니까? 회장님 연봉이 어떻게 되십니까? 비밀인데요. 국가 비밀인데. 저희의 경우는 급여 체계가 좀 일반 은행이나 이런 데하고 달라가지고요. 연봉 자체가 그래도 안 많습니다. 안 많고 예를 들면 어떻게 투자를 어떤 회사를 이제 인수합병을 해서 투자를 하면 같이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런 방식의 체계가 돼서 조금 일반적인 저거하고는 들으시면 실망할지도 몰라요. 예. 가시고 싶으세요? 그래요, 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민 김장권입니다. 저도 지상시랑 똑같은 느낌이라서요. 생략하고 질문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양은 IMF도 없었고요. 또 코로나 위기도 잘 극복한 도시입니다. 그만큼 재정 자유도 높고 먹고 살만한 도시였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경기 하락으로 포스코가 어려워지고 또 우리 광양 경기도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회장께서 보시는 광양 경제는 과연 어쩔 것 같다. 2, 3년 내에는 과연 힘들 것이다. 또는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라는 어떤 전망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동안의 사조 시대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강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도 유치가 가능한데요. 기업의 유치와 환경이 부딪혔을 때 과연 회장께서 생각하시는 경제적 측면에서 환경이 더 중요하다 또는 기업의 유치가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을 손쉽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시의 위정자들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질문 드리기로 했습니다. 철강 쪽의 경쟁력을 계속 유지를 하고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이 계속 뻗어나가고 포스코의 어떤 재무 건전성이나 수익성이나 이런 게 뭐 크게 나빠지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고 또 거기에 밸런싱해서 퓨처엠이라는 또 새로운 그 산업이 들어와 있어서 어느 정도 균형이 잘 맞춰져 있고 산업도시로서의 기반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컨테이너 보드도 마련이 돼 있고 여러 가지로 잘 돼 있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기업을 유치하기에 훨씬 더 용이한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광양시나 광양만의 가장 적합한 인더스트리가 산업이 어떤 것이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얼핏 생각을 해보면 저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소재 산업, 결국은 철강도 그렇고, 제철도 그렇고, 퓨처엠도 그렇고, 이 소재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소재 산업의 특화 지역으로 국가로부터 지정을 받거나, 아니면은 뭐 그 이외에 수소 에너지, 아니면은 암모니아 수소 에너지에 특화를 하거나,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은 에너지 업체가 대체 에너지 쪽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그쪽에 투자도 많이 하고 그쪽에 결국은 진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광양만 여수에 있긴 하지만은 칼텍스가 GS 에너지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해서 어떤 데 특화를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그 텍사스의 주지사가 우리나라에 3번씩 1년에 방문해가지고 결국은 삼성전자를 유치를 하고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고 하는 거를 보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생산 기반 생산 시설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반면 교사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가 죄송합니다. 환경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기업의 유치가 어떤 게 우선순위를 둬야 되느냐. 일단 저 개인의 질문을 답을 하라고 그러면은 일자리가 먼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 환경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일자리를 만들고 그 기업이 남는 그 이익의 일부를 투자를 해서 결국은 환경에 대한 문제도 해결을 하고 그렇게 선순환을 시켜가야 되고 완전히 별도의 분리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일자리 나온 거에서 생산 소비도 하고 또 기업이 내는 세금 가지고 환경에 대한 투자도 하고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 예,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꼭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분이 한 분 계셔서 잠깐 말씀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서 비전과 혁신을 바탕으로 기업을 이끌고 계시면서 그 직원들과의 소통을 유지하고 또 사회적 책임과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경영처라고 하시면서 지역산업의 리더로 기업 활동을 하고 계시면서 오늘 토론회를 위해서 하영규 회장님을 직접 모실 수 있도록 애써주신 분이 바로 우리 광양기업의 황재훈 회장님이십니다. 이제 그 박수 한번 보내드리시죠.
이상으로 오늘 하영구 회장님을 모시고 한국과 우리 지역경제 현재 상태에 대해서 어떤 이론적인 지식을 넘어서 실제 경제 활동과 재테크 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 그리고 지침을 제공하는 좋은 시간이 됐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제 현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움 말씀해 주신 하영구 회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담에 참여하신 분들과 또 방송으로 시청하시는 모든 시청자분이 우리 경제의 중요한 점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국 회장님께 큰 박수.